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 환경, 거시 환경이라고도 하죠. 에 영향을 받는 산업, 바로 미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 그 기업의 경영관리, 사업, 재무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주로 우리가 그 외부 환경 요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기술까지의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는 경제가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사회문화 중에서 인구 통계라는 부분을 통해서 바텀업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통계의 추이라는 것들은 다른 그 미래 전망치와는 달리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구 통계를 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전에 한 2000년대부터 제가 이제 인구 통계의 변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인구 통계 쪽만 해도 많은 분석 자료들이 요 근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추이를 보면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 인구가,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인구, 즉 15세에서 65세까지가 주요 경제활동 인구겠죠. 명확하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15세에서 65세 정도면 돈 벌 수 있는 가능한 인구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감소를 했냐? 2017년도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준이 인구수 곱하기 1인당 GDP가 바로 우리 GDP 아니겠습니까? GDP의 성장이 바로 경제 성장률이 되겠고요. 그런 면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절대 인구가 준다는 사실은 절대 GDP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들 수가 있죠. 바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경기 둔화에 따라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산업에 대한 영향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도 이후부터 현재는 노인 인구가 14%를 상회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즉 노령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죠. 사회 인구 구조에 따른 산업 전망에 있어서 보면, 그러면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고 경제활동 인구는 준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사회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과연 이러한 흐름을 가졌을 때 어떤 산업이 뜨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이 하는 얘기는 별로 성장 가능한 산업들이 잘 뜰 것 같지가 않고 앞으로 실버 산업이 잘 뜰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답변을 합니다. 그게 실제 그런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죠. 그랬을 때는 우리하고 비슷한 성향을 띠면서 우리보다 앞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나라의 상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우리는 6.25라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전후세대가 등장을 했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1945년 2차 대전 패망을 통해서 전후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섰고, 이러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지가 한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부분이 우연은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 인구 통계 변수가 모든 걸 좌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의 그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들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가 실버 산업이 떴을까요? 의외로 실버 산업보다는 어린이 산업이 떴습니다. 과거 1970년대
일본의 사교육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뭐 우리가 지금 요즘 알고 있는 뭐 사교육 관련된 그 업체들 간에 중에는 이름은 다르지만 실상은 일본 출신의 그런 사업이 넘어온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70년대 이후에 사교육에 투자한 것이 사실상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교육 부분은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90년대, 80년대 후반 이후에 90년대부터 사교육 시장이 컸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실버 산업보다는 어린이 산업 내지는 그 미성년들에 관련된 산업이 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버 산업이 떴느냐?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는 엄청나게 비싼 로봇 장난감 같은 경우를 어린이한테 사주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둔화가 됐기 때문에 전후 세대에 돈을 모았던 부모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돈을 모아서 재산을 축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부모 세대의 경우는 경기 불황이 30년 정도가 지속이 되면서 재산을 별로 못 모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소수로 태어나고 있지만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뭔가를 해주지를 못하죠. 노후 보장을 하기도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거 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쓰는 돈도 별로 없고 자기에게 돈을 쓰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 장난감에 돈을 많이 사줍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사줍니다. 뭐 닌텐도, 뭐 그다음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떴던 근간 안에는 바로 이런 그 데모그래픽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서 산업 전망을 해본다면 노인이니까 실버 인더스트리가 뜨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막상은 의외로 그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근검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면 안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헬스케어 산업.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 다음에 아프면 요양원 가서 그 보조 받아야 되죠. 지원 받아야 되죠.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되고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됩니다. 바이오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에 대한 내역을 파악한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그쪽 바이오 산업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바이오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헬스케어나 제약 부분이 지금 당장은 좀 덜 떠 있지만, 물론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뭐 저기 노인 전문 뭐 아파트, 그다음에 실버타운 내지는 우리가 지금 요 근래 가장 뜨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노인 보조 시설, 노인 요양 병원, 노인 요양원,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헬스케어, 제약 부분은 뜰 수 있다. 다만 제약이나 바이오의 경우는 1상 임상, 2상 임상, 2상 임상, 3상 임상까지 1차를 통과했다고 2차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2차가 됐다고 3차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뜰 걸로 봤는데 일본의 경우도 헬스케어 부분은 뜨고 있어요. 노인들, 뭐 심지어는 고독사한 노인들에 대한 장애업도 성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노령에 따른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다. 그러나 의외로 노인 관련된 부분보다는 어린이 관련된 부분이 떴고,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점차 헬스케어나 제약 쪽으로의 그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고, 대화형 인공지능 내지는 도우미 로봇 등의 잠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도입 단계의 시초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일본이 도우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인력 부족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지금 서빙 로봇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미했고, 과거 이제 그 홈 로봇은 일본이, 서빙 로봇은 중국이 거의 다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가 나오면서 대화형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도 그런 그 조그마한 장난감 로봇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독한 노인들의 대화 상대 역할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제품 정도이고 그렇게 범용화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뜰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의 경우는 땅이 좁습니다. 일본도 땅이 좁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우, 그 다음에 유럽에도 되게 그 땅이 넓고 그 인구가 희소한 나라들이 있죠. 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데. 길은 반듯하고 길은 별게 없으면서 엄청 오랫동안 가지 않고서는 마트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사회가 미국,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입니다. 아니면 아예 도심에 살아야 되는데 도심에 사는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은퇴 노인들이 살기에는 불편하면서 가격이 비싸는 한계점들이 나타나죠. 결국 그러한 분들은 자동차 없이 생활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본인이 시력도 저하되고 자동차는 타야겠고 운전을 해서 사고 날 가능성은 높아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돈을 지불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운전하는 그 별도의 도우미를 따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그렇게까지 여유 있지는 못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 불안전함이 많고 문제점이 많지만 또 어떤 분이 그 GM에서 만든 레벨 5를 테스트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은 뜬다. 자율주행차 자동차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한마디로 로봇카예요. 로봇 자동차. 챗 GPT가 나오면서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젊은 자식들이 부모 옆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생활에 찌들려 노후 보장을 할 자금 모으기도 벅차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모를 부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그 누군가의 보조를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신체가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 결국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대화형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보시면 사회문화적 인구 통계가 의미하는 바들을 알 수 있죠. 과거 제가 이제 가끔 주장하는 얘기가 잃어버린 30년이 안 되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안 되려면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의 경제활동 인구는 구성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절대 인구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저부가 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내수에 관점을 두고 투자하기보다는 수출 관련된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산업별로 그런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이나 어린이를 위한 산업보다는 노인을 위한 산업들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과도기에는 어린이 산업도 뜬다. 라는 정도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설명들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그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는 이제 2030년 정도, 최초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2030년도부터 우리나라 절대 인구가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당겨진 상태입니다. 거의 한 10년을 당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보시면 기본적인 흐름은 동일하다. 다만 시기가 빨리 오느냐 더 늦게 오느냐의 시차의 문제가 일부 있을 뿐이다. 기본 틀 자체는 별로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인구 통계 변수가 의미하는 바가 많이 다르시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는 한 자녀를 낳읍시다 내지는 두 자녀 이하로 낳읍시다 라고 권고는 했지만 강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지금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해서 한 지가 제법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한 자녀가 집안의 전부기 때문에 이제 황태자 내지는 공주로 커온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조만간 우리보다 빠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서 인구의 증가의 한계점에 도달할 거고 결국 중국의 경제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중국 다음은 어딘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인도, 파키스탄 내지는 아프리카 쪽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인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제약이 있어요. 카스트 제도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합해진 형태의 혼합된 경제를 추구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하고는 좀 걸맞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보다는 지금 대기업들의 경우는 파키스탄 쪽에 많은 투자를 집행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EU가 되면서 동유럽권 쪽, EU 소속된 동유럽권 쪽으로의 진출을 많이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사회문화 환경이 오히려 많은 요소를 좌우한다는 것들을 깨달으셨다면 아마 생각이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